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편하게 그냥 앉으셔서 이렇게 들으시면 되고, 뭐 노트북을 이렇게 검색을 하거나 할 때는 제가 또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편하게 이제 드릴 테고, 제가 그 원고에는 최대한 이제 PPT를 다 담았거든요.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또 내용이 많다 보니까 어느 부분은 스킵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어느 부분은 또 주저표를 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하시다가 질문이 들어오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이렇게 새롭게 하는 부분은 또 원고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감안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3일로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첫날에 이제 아마 연구를 이제 좀 해보셨거나 들어보셨던 분들은 연구회가 전체적으로 양적 연구가 있고 질적 연구가 있다고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첫날은 이제 전체적으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 관계없이 연구의 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검색을 해야 되고 써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초안을 잡아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둘째 날은 양적 연구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양적 연구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뭐 통계, 뭐 숫자, 그리고 어떤 수치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거고, 3일짜리는 이제 질적 연구를 합니다. 질적 연구는 이제 숫자보다는 교사다 보니까 질적 연구가 더 익숙해요. 선생님들 생기부 막 쓰시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관찰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기술하잖아요. 근데 이제 연구는 기술한 거에 더 나아가서 이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석하고 해석하는 이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이렇게 이제 하시면 어느 정도 선생님이 하시는 이제 뭐 논문을 쓴다든지 아니면 학술 보고서를 쓴다든지 연구학교 보고서 쓴다든지 다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이제 3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그 연구에 대해서 한번 일단 저는 이제 내한초 교사입니다. 여기 학교 근무하고 있고, 원래는 이제 춘천만 선택문화교육원을 지난해 교육과정 계속 빌렸었어요. 좀 더 넓고 쾌적한 했었는데 올해 좀 지침이 바뀌어서 좀 제가 좀 흉을 좀 볼게요. 교사들은 돈을 내야 한다더라고요. 근데 장학사 교육청에서 신청하면 공짜래요.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 부탁해서 신청을 할까, 친구 통해서 할까 하다가 좀 약간 미안해서 그냥 여기 장소를 했고, 네,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와이파이는 저 위에 이제 번호로 5 제품은 2.4G 들어가시면 되고, 아이디와 필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시면 정수기가 이제 있어요. 이제 보시면 화장실도 있고, 그리고 따뜻한 물을 제가 끓여놓긴 했는데 그런 부분. 일단 제가 이제 연구를 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0년 정도, 연구라고 하기에는 10년 정도 됐는데, 그 연구란 말이 진짜 그 본격적으로 학술적 논문을 쓴 게 한 10년이거든요. 그 전에도 뭐 연구를 했어요. 학교에서 이제 하는 뭐 등급 표창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했을 때 제가 이제 10년 전, 2015년까지 제가 7개를 받았어요. 등급 표창을. 7개를 받았고, 그 이후에 더 이상 채울 필요가 없어서 이제 석박사 하면서 이제 학술 논문을 이제 좀 쓰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오신 몇몇 선생님들은 그 학위 논문도 있지만 그 등급 표창을 위해 오신 분도 있잖아요. 옛날 점수가 이제 3점이었는데 2점으로 이제 하향됐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막 석사학위 받으면 뭐 1.5점, 박사학위 받으면 2점, 뭐 1등급 받으면 1점, 막 이렇게 점수가 돼 있잖아요. 전국 대회랑 뭐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걸 생각하시고 오셨을 건데, 아마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에 이제 다 들어맞고 형식 맞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오기 전에 뭘 봤냐면 그 교청 연구대회를 좀 많이 이제 살펴봤어요. 아마 쌤들께서 뭐 여러 대회가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쳐서 아이들이 성적이 좋으면 받는 등급 표창들이 있잖아요. 뭐 소년체육대, 소체 같은 거나 과학대회, 뭐 발명품, 뭐 이런 것들, 전람회,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뭐 교청 연구대회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제 각종 이제 각 과에서 하는 연구대회는 내가 얼마나 학급 경영이라든지 각 주제에 대해서 뭐 과목에 대해서 그거를 계획을 세우고 실제 실행해서 하는 대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대회를 하든지 간에 솔직히 말하면 앞에 말씀드린 뭐 소체라든지 아이들이 잘해야 되는 거는 내 실력이 아니에요, 사실. 왜냐면 아시다시피
좀 잘 만나야 되잖아요. 그 학생들을 이미 탤런트 있는 학생들을 잘 만나면 운이 좋게 학생의 실력이 내 등급 표처에 이어지는 거고 그런 게 아니면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계획서를 써서 보고서까지 쓰는 이 완결성 있는 논문을 써야지 등급 표처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거고 이 교총대에 보면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마 지금 한국 교총 들어가 보시면 그 50페이지를 내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 말은 더 너무 많대요. 넘으면 감점을 된다고 써 있어요. 그 규정에.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내가 분량이 많으면 무조건 좋겠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쭉 편을 보거나 기존의 상관 같은 걸 보면 결국 논리성이거든요. 얼마나 내가 이제 열심히 하느냐 이것도 있지만 논리성이고 과거에는 이제 이름을 좀 명명을 막 했어요. 아마 많이 경험도 있으시니까 알 거예요. 연구학교 보고서라든지 뭐 PPP, ABC 뭐 하면서 이름 네이밍 짓는데 굉장히 공을 들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내한초등학교도 그 IB 연구학교거든요. 제가 IB 연구학교 연구부장을 했어요. 그리고 연구학교를 하면서 그 후보학교까지 올라왔거든요. 관심학교 후보학교 올라왔고 지금 이제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인증학교도 지금 하려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네이밍 심플해요. 뭐뭐를 통한 뭐뭐 기르기, 뭐 PPP, ABC 그런 걸 안 넣었어요. 제가 넣지 말자고 했어요. 물론 이제 교장 교감선생님이 저를 이제 믿으셔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요즘 그 트렌드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넣고 싶으면 제미나이나 GPT가 굉장히 잘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은 오히려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제가 이제 한 10년, 15년 전에 논문 쓸 때는 이게 그 보고서 쓸 때는 그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네이밍 짓는 걸로 막 며칠 고민했는데 요즘은 내가 글 다 써놓고 본문에 써놓고 거꾸로 집어넣은 다음에 그 네이밍을 해달라 하면 굉장히 그럴싸하게 만들어줘요. 한글로도 만들어주고 한문으로 만들어주고 영어로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런 고민은 이제 어떻게 보면 생생한 AI가 좀 한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이 아이디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글들을 좀 많이 썼습니다. 글 쓰다 보니까 이제 이 글 그 블로그에 많이 올렸었거든요. 벌써 이게 한 15년 전이에요. 블로그에 처음 올린 계기가 학교 홈페이지 때문입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선생님 보시면 좀 중등은 좀 덜하겠지만 초등이나 유치원 가면 그 아이들의 이제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올려주고 하거든요. 근데 학교 홈페이지가 지금 많이 개선했는데 그 당시에 한 10년, 15년 전에는 홈페이지가 막 접속도 잘 안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블로그에 막 글을 쓰고 그 저희 학교 홈페이지로 막 사망삼방이라면 클릭에 들어가면 바로 제가 연동시켜 놨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핸드폰으로 그때 스마트폰으로 막 바로 올릴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글을 좀 썼었고 글을 모아서 이제 이런 책들을 좀 제가 이제 발간을 했었고 책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자신감이 생겨서 논문도 쓰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 제가 이제 2020년 2월에 이제 학위 논문을 받았습니다. 그 한국 교원대회에서 저를 받았거든요. 물론 저보다 뛰어나신 이제 선배님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교원대회를 받으면서 이 논문이었어요. 제목이 초등학교 교실 수업 상황 유형별 최대값 교사 수업 얘기를 집에서 만든 거. 이게 키워드가 이제 교실 수업이었고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업을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거였는데 양쪽 용도 썼었습니다. 이것도 이따가 이제 구조를 좀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최근까지 이제 한 26편 정도의 논문을 학위 논문 말고 KCI라고 있어요. 한국에서 그 연구재단에서 인정하는 학회에서 공인된 학회에서 이제 이거는 딱 글을 쓰면 논문으로 인정된다라고 인증 마크를 또 해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한 26편을 썼고 쓴 논문들을 이제 살펴보면 한번 봐볼게요. 그 논문들이 이제 이거 위에 거는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발표한 논문이고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왜 이걸 논문을 말씀드리냐면 선생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우리가 교사니까 논문 쓸 거리가 너무 많아요. 왜냐면 처음에 저도 이제 양적 연구를 먼저 시작했거든요. 통계로 먼저 시작했어요. 통계로 시작한 게 단순해요. 왜냐면 저는 글을 잘 못 썼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과를 나왔어요. 수학을 좋아해서 물론 이제 초등이지만 이과를 나와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게 만연체처럼 글을 쓰기보다는 숫자에 좀 더 익숙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적 연구 접근을 했는데 제가 이제 해보니까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는 질적 연구가 더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 선생님들이 만나는 아이들, 관찰하는 모습들,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대화 모습, 예를 들면 내가 이제 평교사라면 관리자와의 대화 모습, 그리고 내가 부장이라면 부장으로서의 이제 바라보는 시선들,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연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은 원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통계, 양적 연구에서는 설문을 하잖아요. 그리고 평균이 몇 점이다 설문 나온 것들이 데이터예요. 근데 질적으로 뭐냐면 내가 평소에 관찰하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내가 글을 써놓는다든지 수첩에 적는다든지, 요즘에는 챗GPT나 제미나이 해놓으면 너무 좋은 게 내가 한 말들을 다 기억을 하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분석도 해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들이 있으면 논문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데이터들은 원자료예요. 원자료. 예를 들면 요리를 할 때 아무리 내가 좋은 그 재료를 내가 사온다 하더라도 이거를 요리 방법을 모르면 나는 어떻게 요리하는 거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걸 갖다 보시면 돼요. 원자료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조리할 것이냐, 내가 중식을 할 것이냐, 한식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양적 연구를 할 것이냐, 질적 연구를 할 것이냐, 이걸 보시면 되고, 질적 연구에서도 다양한 연구 방법들이 있어요. 나를 가지고 내가 쓰는 연구, 혼자 쓰는 연구가 있어요. 자문학 기술이라고 합니다. 내가 느낀 점을 스스로 일기 형식으로 쓰고 여기에서 연구의 어떤 그 해석과 분석을 하는 이런 연구가 있다면 나를 해도 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쌤들을 인터뷰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 ASM 어떻게 생각하는지, P쌤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나는 여기에 아직 동떨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이 학교에 소속돼 있으면서 약간 걸쳐있는 존재죠. 나는 이 학교에 소속돼 있는 존재이면서도 약간 떨어져 있는, 객관화해서 보는 거죠. 이런 게 있고, 또 질적으로 또 어떤 게 있냐면 이 센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나고 A 학교가 좀 뭔가 특별한 학교가 있대요. 제가 지금 하는 연구 중에서 지금 발표는 아니지만 이거 있거든요. 다문화 학교가 있어요. 충남에 한국어 학교가 있어요. 다문화 한국어 학교가 있거든요. 물론 전남도 이제 있지만 다문화 한국어가 어떤 학교냐면 90%가 외국인이에요. 그 학교가 공립학교인데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과정이 있냐면 한국어반이 있어요. 한국어반 그 학교에. 그래서 그 교사가 누구냐면 우리 그냥 초등 교사예요. 그래서 그냥 초등 교사가 발령 받잖아요. 그러면 한국어반에 발령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원하면. 물론 이제 메리트가 있죠. 승진 점수가 있고 막 하지만 그런 거 너무 내려치더라도 그 학교의 교육 과정은 일반 학교에서 하는 교육 과정과 전혀 달라요. 왜냐면 90%가 외국인이니까 한국어 교육 과정 운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KSL이라고 합니다. 그 운영하는데 그 과정 나는 이제 거기서 공부 안 해봐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 근무하는 선생님들 인터뷰하고 면담하고 그 안에서 교육 과정 실습단 분석해서 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떨어진 연구죠. 뭐 그런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어떻게 보면 그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할 거냐, 이 차이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적 연구가 어려울까? 많은 교사들이 양적 연구를 어려워하세요. 왜냐하면 숫자가 나오거든요. P값, T값, 0.05 숫자 나오면 벌써 힘들어하시는 쌤이 계세요.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우리가 통계학을 분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만 분석해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질적 연구도 마찬가지예요. 질적 연구 좀 쉽다 하실 쌤들은 왜 쉽냐? 왜냐면 숫자가 안 나오고 교사가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계보다는 우리가 아이들의 생기부라든지 면담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해서 익숙해요. 그런데 실제로 글을 분석을 써보잖아요. 질적 연구가 훨씬 어려워요. 제가 해보니까. 왜냐하면 통계 분석은 이게 분석할 게 딱 명확해요. 숫자만 보고 그냥 그거 해석하고 명확합니다. 근데 질적 연구는 너무 많이 데이터가 있잖아요. 내가 이 선생님과 면담을 했어요. 근데 면담 중에서 의미 있는 걸 뽑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걸 뽑아낼지를 내가 이제 연구자가 판단을 해야 돼요. 면담을 100가지 면담 결과가 나한테 해볼게요. 그 중에서 100가지 다 쓸 수 없잖아요, 논문에. 그러면 내가 논문이나 보고서에 쓸 거를 의미 있는 거를 갖고 와야 돼요. 갖고 와서 하는 건데 이 갖고 오고 고르는 게 굉장히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왔다는 말을 어떻게 보면 유목한다는 그런 건 유목한다고 하거든요. 유목화해서 덩어리를 만들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를 만들었다 해볼게요. 그러면 5개에 또 네이밍을 해야 돼요. 의주적으로. 대부분의 이제 질적 연구에서는 의주적으로
은유적으로 네이밍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은유적으로 안 해도 돼요. 객관적으로 해도 되지만 은유적으로 네이밍을 하기 때문에 이 네이밍 짓는 게 굉장히 고민이에요. 저도 막 한 개 네이밍 하는데 막 일주일 걸리고 해요. 막 왜냐면 그 감은 있어요. 머릿속에 이런 내용이다. 쌤도 어떤 감은 있는데 이거를 딱 외부 사람이 봤었을 때 딱 제목만 보고 어떤 느낌인지 포괄적인 제목을 딱 네이밍을 해야 되는데 이거 네이밍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네이밍이 왜 쉽지 않냐? 이거에 대한 내가 도메인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도메인 지식이 아니면 내가 그 필드,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많잖아요. 네이밍이 쉽게 돼요. 내가 이제 예를 들면 내가 교육 행정에서 리더십을 집중적으로 공부했다 해볼게요. 그럼 리더십 이론에 대한 내가 굉장히 풍부해요. 그러면 이거 나오면 리더십에서 굉장히 종류 많으니까 네이밍하기 쉽겠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면 네이밍이 못해요. 왜냐면 교육학적인 용어를 가지고 운유적으로 내가 써야 되는데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께서 내 논문을 보고 쓰시려면 그 필드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사회정서교육에 대해서 내가 보고서 쓰겠다. 요즘 핫하잖아요. 좀 사회정서 교육. 그럼 사회정서 교육과 관련된 배경 지식이 이게 배경 지식이라는 거는 그냥 사회정서 교육이 뭐다 이게 아니라 학위적으로 논문을 쓴 그 사회정서 교육에 대한 나온 그 학술 논문들이 있어요. 그걸 내가 공부할 수밖에 없다고요. 공부 안 하고는 절대 안 씁니다. 물론 써지긴 해요. 그럴싸하게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좀 더 내가 이제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쓰려면 그 필드에 대한 도메인 지식을 좀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썼던 거는 이거거든요. 최근에 한 공립초등학교 IB, PIB 도입과정에 대한 교육부에 대한 자문학 일지. 자, 이거 제가 썼어요. 자문학 일지니까 제가 저를 구석에 쓴 거예요. 그런데 배경이 어디죠? 한 공립초등학교잖아요. IB, PIB 어디겠어요? 이게 매한초등학교입니다. 제가 매한초등학교에서 연구부장으로 그리고 IB 코디네이터로 근무하면서 그 경험을 가지고 쓴 거예요. 자, 좋은 소리만 해석해서요? 안 좋은 소리도 합니다. 왜냐면 연구라는 게 그래요. 좋은 소리도 하지만 안 좋은 소리도 같이 하거든요. 물론 이제 좋고 안 좋은 거를 이제 좀 객관해서 해야 되니까 순화해서 학술적으로 풀어 쓰긴 하겠지만 이런 연구가 있고, 자, 복식학급 담임교사, 저는 복식학급에 근무 안 했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복식학급 근무한 선생님 5분이 계셨어요. 제 와이프를 포함해서 제 친동생 몇 명이 있었어요. 5명 면담, 인터뷰하고 사례, 교육과정 분석해서 쓴 연구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 제가 학교에서 연구부장을 제가 5년 했거든요. 최근에 5년 동안 하면서 이 교육과정 자율화가 되어야지 이제 이렇게 학교에서 뭔가 교육과정을 잘 펼칠 수 있고 의미 있겠다라는 그 논문을 연구부장의 시선에 쓴 거예요. 연구부장 시선에서. 물론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똑같은 논문인데 연구부장 시선이 아닌 교육과정 자율화 맥락에서 본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중간 인도도 역할이 가능해요. 이렇게 대상만 바꿔서. 왜냐하면 연구부장은 어떻게 보면 관리자는 아니지만 일반 교사지만 관리자와 일반 교사의 중간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좀 하는 역할이잖아요. 좀 심각하게 말하면 저를 봤을 때는 좀 더 관리자 입장에 가까웠던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일반 교사보다. 왜냐하면 연구부장 입장에서 뭔가를 이끌어가야 되고 행사를 추진해야 되고 뭔가를 갖고 와야 되면 일반 교사였으면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안 하는 게 좋죠. 왜? 뭔가 새로운 거를 더하면 힘들어지니까 우리는. 물론 이런 것들을 더하고 추가한다 해서 과연 학생들의 학력이 올라갈까? 이 학력이라면 학력을 또 논문을 쓸 때 학력을 또 어떻게 정의하는 게 또 달라지거든요. 학력을 나는 수학과 과학 점수가 올라가는 걸 학력이라고 보겠다. 아니야. 나는 아이들이 수업에 참여를 하는 거를 학력으로 보겠다. 나는 수업 만족도를 학력으로 보겠다. 이 학력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논문을 쓸 때는 이 용어 하나하나가 다 내가 정의를 해줘야 돼요. 정의를. 예를 들면 내가 학력을 볼 때 교사가 보는 학력이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보는 학력도 있어요. 자, 내가 보는 학력은 아이들의 성적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아이들이 보는 학력은 아이들이 수업을 더 참여하고 싶고 수업 만족도예요. 학력이 느낌이 다르겠죠, 선생님들. 봐봐요. 저는 아이들 학력이 높아질 생각이에요. 아이들 처음에 평균이 70점이었는데 우리 반 평균이 90점을 높아졌다 해볼게요.
학력이 높아졌죠. 근데 아이들은 학교 오기가 싫어요. 재미가 없어요. 아, 선생님, 작년 담임쌤은 체육도 많이 하고, 패드로 막 참여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근데 올해는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성적은 올랐어요. 과연 이게 학력이 오를까요? 이거는 내가 이제 이론적 배경이나 백그라운드에서 내가 어떻게 기술하게 나름이거든요. 내가 학력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그래서 이 논문이나 보고서 쓴다는 거는 다 용어 정리를 전부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거 있다는 거.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들어가 보시면 제가 쓴 논문 그 제목들이 있어요. 뭐 이제 제목은 뭐 다른 데 가든 어디 가든 하시지만 있는 거 한번 보시고 그 제목이라는 게 저도 이제 굉장히 좀 논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논문 제목이라는 게 그 논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성이 있는지가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 제목을 굉장히 지을 때도 좀 고민을 좀 많이 합니다. 일단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한국교육개발원이나 뭐 교육청 이런 데에서 각종 이제 정책 연구들을 좀 했었습니다. 창의대상 했었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논문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논문을 쓰라고 하잖아요. 뭐 논문이라고 하면 논리적인 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뭐 학위 논문을 준비하시든지 아니면 등급 표창을 준비하시든지 여러 가지 다 이 논문이라고 제가 이제 칭해 볼게요. 이 논문이라는 거를 우리가 왜 쓸까? 라는 거를 선생님 목적이 명확하셔야 돼요. 나는 등급 표창을 따겠다. 나는 학위 논문을 따겠다. 아니면 나는 이제 내가 이제 갖고 있는 거를 남들한테 이제 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거다. 아니면 나는 교사 그만두고 이직을 하려는데 이런 게 실적이 필요하다. 이 명확한 게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 그거에 따라서 연구 방법이라든지 다양성이 좀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면 많은 선생님들이 대부분 하는 그 현장에서 나는 등급표창 있잖아요. 실행연구예요. 실행연구. 무슨 말이냐면 나 이거 또 설명드리겠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거잖아요. 내가 우리 반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반에 가는 아이들이 좀 인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나는 인성을 키워주기 위한 게 목표예요. 그래서 나는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전에 선생님들 뭐 하죠? 평가하겠죠. 아이들의 사전 진단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에 내 프로그램 투입하겠죠. 몇 주간. 그 다음에 사업검사에서 좋아졌어 라고 이제 쓰는 게 실행연구입니다. 실행연구. 많은 등급표창들이 다 이 방식을 써요. 실행연구. 그러실 거 아니에요, 쌤도? 그리고 현장 교사로서 그 교육대학원을 가시면 대부분 논문도 이런 방식으로 써요. 실행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실행연구를 하시는데 실행연구 할 때도 연구 방법론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아까 처음에 말한 양적 연구를 할 수도 있고 질적 연구를 할 수도 있어요. 자,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차이점은 숫자로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올 것이냐 아니면 내가 관찰한 걸로 갖고 올 것이냐 이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 논문을 쓰기 위한 거는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학위예요. 근데 학위를 쓰는데 논문 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 어려울까 보면 첫 번째 이제 정보가 없다는 거죠. 정보가. 그 두 번째 심리적 부담감. 세 번째 연구주의 상당히 어려움. 그 방법에 대한 이해가 없고 문제의식이 없다. 첫 번째 볼게요. 정보가 없어요. 첫 번째 이제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그랬거든요. 석사를 나왔고 박사를 가기 전까지 석사를 나왔지만 석사학위 논문을 지금 굉장히 불태우고 파기하고 싶어요. 왜냐면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선배님들 다니셨겠지만 교수님들이 안 가르쳐줘요. 논문 쓰는 법을. 그렇지 않아요? 안 가르쳐줬어요, 진짜. 그래서 저 막 인터넷 그 당시에는 챗 GPT도 없어요. 막
지금 막 제가 이제 13년도 14년도 논문 쓸 때는 GPT도 없을 때고 막 인터넷 네이버에 검색해서 지식인에 막 검색을 해서 막 쓸 시대거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안 알려줍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굉장히 정보가 오픈되어 있어서 유튜브에 예를 들면 어떤 논문을 쓰고 싶잖아요. 근데 유튜브에 검색할 때도 내가 알아야 검색을 해요. 또 연구원 뭐 조금이라도 내용을 내가 어떤 걸 쓸지 알아야 검색을 하는데 힘듭니다. 또 챗 GPT나 생성의 AI, 제미나이 물어보면 굉장히 상세히 알려줘요. 근데 거기도 내가 뭘 물어볼지 모르잖아요. 물어봐야지 알려주는데 그냥 논문을 써줘 이럴 순 없잖아요.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나는 땡땡 논문으로 실험 연구를 하는데 자문화 기술을 쓰려고 해. 어떤 게 필요할까? 이렇게 물어보면 걔가 좀 더 친절하게 답변해 주는데 내가 이제 프롬프트라 하죠. 프롬프트에 뭘 넣을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 모르고 논문 쓰기에 관해서 그냥 물어보기 힘들어요. 교수님들이 잘 안 알려주기도 하고 교육대학원 저도 이제 석사는 교육대학원 나왔거든요. 교육대학원 가면 방학 때 안 그래도 쉬어야 되는데 막 가기 싫잖아요. 막 빠지고 싶고 교수님들이 막 휴가 간다고 하면 너무 좋잖아요. 내 등록금이 아까운데도 불구하고 계산해 보면 한 번 가는데 거의 20만 원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한 10번밖에 안 가는데 200만 원씩 내잖아요. 20만 원은 쉬는데 비는 좋다고 하고 있어요. 물어보는 게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 같잖아요. 특히나 교수님들은 가보면 교사하면 뭔가 좀 안다고 생각해요. 뭔가 그리고 제가 할 때마다 똑같아요. 생기부 막 쓰니까 글 잘 쓸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저 생기부 막 컨트롤 C 컨트롤 V 막 하거든요. 막 엑셀에서 만들어주고 어떤 프로그램 만들어주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 부담감입니다. 뭔가 내가 거창한 것을 써야 될 것 같잖아요, 선생님들.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실제 논문 보면 남들 쓴 거 보면 와 이거 어떻게 썼지 하는데 내가 막상 써보면 내 거를 막 초라한 것처럼 막 보이고 막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막 논문이라는 게 거창하진 않아요. 검색해보잖아요. 이미 다 있어요. 그리고 내가 쓰라는 논문들을 막 찾아보면 이미 다 있고 뭘 써야 할지 막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내가 이렇게 막 10을 쓰려고 하다 보면 생각만 하다 보니까 시작이 안 돼요. 시작이. 뭔가를 시작하고 글을 써야지 뭔가 맞다 틀리다 진행이 되는데 진행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학기에 내가 써야지 하고 갔는데 또 한 학기 쉬어요. 그러면 다음 학기에 또 시작하면 또 리셋되고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포기합니다. 박사 학위 논문도 이게 포기하시는 선배들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제 3년 만에 졸업을 했거든요. 교원대는 3년을 다녀야 돼요. 3년 만에 이제 졸업을 하고 빨리 나왔는데 저는 이제 교수님 거의 이제 바지가랑이 잡았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 이제 결혼 전이어서 거의 이제 숙식을 교수님 연구실을 해결했거든요. 3년을 출직을 하고 가서 거기서 자고 먹고 했어요. 거기서 교수님 마지막에 물어보시더라고요. 마지막 학기 때 꼭 너무 오래 써야겠냐고. 오래 써야 한다. 오래 안 쓰면 저 못 쓴다고. 그래서 쓰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논문을 쓴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교수님들이 그 패스를 시켜주는 거잖아요. 교수님도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옆에서 좀 내 실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열심히 옆에서 하는 척을 하면 좀 이렇게 패스를 좀 시켜줍니다. 그래서 논문을 세상을 바꾸겠다, 이해해야겠다 이런 마인드를 좀 버려야겠다라는 겁니다. 거창한 거 써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구 주제 선정이 힘들어요. 논문 뭘로 쓰지? 일단 연구 주제는 내 관심사에 시작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내가 아는 걸 가져야지 뭔가 찾아보기도 좋고 뭔가 글도 잘 써져요. 근데 내가 잘 모르는데 요즘 트렌드니까 이거니까 이걸로 써야지. 예를 들면 생성의 AI가 트렌드니까 생성의 AI를 가지고 내가 수업을 개발해서 하는 과정을 써야지. 힘들어요. 왜냐면 내가 그게 관심이 없으면 사회정서 교육이 굉장히 작년부터 굉장히 핫한 키워드가 떠올랐잖아요. 나 사회정서 교육으로 해서 뭔가 쓰고 해야지. 힘들어요. 왜? 내가 모르면 힘듭니다. 그냥 앞에 뒤에 원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걸 써야 돼요. 아는 거를. 그래서 제일 좋은 논문은 내가 아는 것을 유창하게 쓰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이러죠. 내가 아는 것은 좀 내가 옛날 사람이면서 좀 옛날 주제 같은데 상관없어요. 옛날 주제도 현대에 와서 재해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교사 전문성 최근에 제가 이제 논문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PCK라고 들으셨나요? PCK. 아마 선생님이 옛날에 그 대학교 다닐 때 PCK라고 교사 전문성, 페다고지컬 널리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문성을 말할 때 P와 C가 있다. 근데 이거를
테크놀로지가 들어오면서 티팩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로 변화됐어요. 근데 티팩 얘기도 10년 전이에요. 요즘에는 AI 티팩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 티팩에서 테크놀로지가 말하는 컴퓨터 뭐 이런 게 테크놀로지거든요. 근데 요즘에 컴퓨터가 테크놀로지라고 얘기하나요? 스마트폰 테크놀로지 얘기하나요? 전혀 안 하거든요. 요즘에 테크놀로지라고 하면 에듀테크도 옛날 말이잖아요. 패들렛 이것도 옛날 사람이에요. 요즘에 에듀테크 말고 뭔가 테크놀로지 하면 최소 AI를 써줘야지 테크놀로지를 하잖아요. 2년 전까지 해도 챗GPT, 제미나이 쓰면 와 했어요. 막 노트북 LM 요즘에 제미나이 LM을 바뀌었잖아요. 와 했거든요. 요즘에는 클로드 안 쓰면 또 이제 또 옛날 취급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트렌드가 너무 자주 바뀌어요. 자, 이렇습니다. 영어 문제 선정이 좀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게 세상에 이미 다 있어요. 검색해보면. 하지만 괜찮다. 왜냐면 아까 제가 이제 논문 쓴 것 중에서 아까 그 교육과정 자율화 시대에서 뭐 아까 연구부장으로 바라본 장단 규칙 있잖아요. 왜 연구부장을 보지? 연구부장이 아닌 빼버리고 예를 들면 선생님 담임교사라면 담임교사로서 본 장단 규칙 쓸 수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관리자예요. 그러면 관리자로서 본 장단 규칙 쓸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니면 내가 교단다 내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담임도 아니면 내가 예를 들면 특정 교과라면 예를 들면 과학 선생님이라면 뭐 과학 교사로서 본 땡땡땡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과 맥락을 달리하면 기존에 있던 논문도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구 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구 공부를 배운 적이 없거든요. 양적용, 절적용과 배운 적이 없잖아요. 특히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이런 거를 안 가르쳐 주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근데 내가 이제 이걸 써보려고 석사학위 논문을 받으러 갔는데 또 안 알려줘요. 운이 좋게 석사학위를 받으러 갔는데 연구 공무원 강좌가 있으면 그 학기에 들으면 내가 좀 더 뭔가 배워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학기 배우면 할 때는 다 기억나거든요. 한 학기 지나면 다시 또 이제 우리가 휘발성 메모리 날라간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연구 공무원 배울 때 여기 돈을 한 몇백만 원 썼어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한 4, 500 썼던 것 같아요. 왜냐면 서울로도 굉장히 많이 다녔거든요. 양점 연구 배우 통계 다녀 서울로 다니고 온라인 듣고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듣기도 하고 했는데 한 번으로는 무조건 없어져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면 기억나냐? 제 경험상 논문을 쓰니까 기억나요. 왜냐면 내가 연구방을 배운 다음에 그 논문 쓰잖아요. 기억나세요? 제가 26편 논문 썼잖아요. 26편 논문 쓰면서 기억이 남는 거예요. 왜냐면 논문을 쓰려면 다시 책을 뒤져봐야 되고 왜냐면 저도 이제 논문 방문을 알긴 하지만 좀 더 디테일한 거나 이런 것들 하다 보면 그냥 써요. 쓰는데 진짜 제가 통계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다 보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애매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책을 찾아봐요. 요즘에 제미나이 GPT를 물어봐요. 이 제미나이 GPT가 다 이렇게 다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이제 판단하는 거죠. 아 맞다 틀리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연구 방법론. 그리고 문제의식이 없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쌤들께서 내가 어떤 걸 쓰고 싶다, 어떤 관심이 있다, 이 문제의식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문제의식이 없어요. 쓰는 거.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특히 내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거. 쌤들 이거 들어보셨나요? 교육사회학에서 갈등론, 기능론 들어보셨나요? 자, 기능론은 기본적으로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다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학교란 조직을 볼게요. 학교란 조직 문화가 있는데 나는 학교는 잘 돌아가는 것 같아. 예를 들면 초등으로 칠게 제가 촬이 아니라 픽션입니다. 초등학교에서 배구 문화는 굉장히 나는 좋은 것 같아. 왜? 수요일마다 배구할 때마다 정교직을 한번 만나서 선생님들과 친해질 수도 있고 래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해. 그리고 이 네트 치는 건 당연히 막내가 쳐야 된다 생각해. 왜냐면 우리는 장유 요소이니까 막내가 치는 게 당연하지. 아이들 선배는 일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막내가 일을 많이 하는 건 당연하다 생각해. 왜? 선배는 이제 그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좀 쉬어야지. 나는 이렇게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다. 문제 없다. 기능론이에요. 근데 내가 좀 삐딱선을 타요. 왜 학교에서 배구를 해야지? 배구할 시간에 내가 수업 연구를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왜 네트는 왜 막내들만 쳐야 되지? 선배들이 월급 더 많이 받으니까 선배들 쳐야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왜 업무는 왜 막내들이 해야지? 선배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호봉도 높고 나보다 월급도 몇백만 원 훨씬 더 많이 받을 건데
성과급. 자, 기능론이에요. 자, 성과급 부장들 업무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뭘 줘요? S 주는 거나 당연해. 왜? 업무 많이 했으니까 지금 SAB 100만 원 적도 적어. 0대 1000만 원 해야 돼. 난 지금도 적어. 왜냐면 업무 많이 하는 사람들 힘든데, 노는 사람들, 나는 발바닥 힘들게 뛰어다니는데 저기서 유튜브 보고 있는데, 할 일 없다고 놀고 티타임 하고 있는데, 그 돈 뺏어서 나 줘야 돼. 아, 기능이 아니고 갈등론이네. 어쨌든 간에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게 내가 문제의식 없잖아요? 논문이 안 써져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세상에 문제는 없다. 학교 오니까 그냥 선배들이 술 먹으러 가자면 술 먹으러 가고, 회식 가면 회식을 가고, 배구 네트 치고 네트 치고, 15년은 옛날에 그랬잖아요, 선배님들. 배구 네트 치고 배구 안 하면 굉장히 욕먹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코로나가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코로나 이후로 이 교직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 논문도 썼습니다. 그 코로나19 이후에 바뀐 교직 문화 이런 것도 썼거든요. 수업 전문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삐딱선을 타고 봐야 돼요. 안 그러면 논문이 안 써져요. 연구 문제라는 게 뭔가가 내가 다른 시선으로 문제가 있고 이거를 비판하는 겁니다. 비판하다는 무슨 말이죠? 비난이 아니잖아요. 비판하다는 거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게 논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보셔야 돼요. 내가 논문을 쓰려면. 그래서 이렇다. 관심이 있어서 그냥 학습,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힘들어요. 제가 이제 아까 어떤 거를 네이밍하고 도메인 지식, 필드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했잖아요.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공부만 하면 논문 못 써요. 왜? 공부는 당연하고 거기에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요. 문제의식 가지고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논문 쓰려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강점이고, 문제의식이 없으면 논문 쓰기 힘들어요.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 쓸 때 힘들었던 게 이거였어요. 문제의식. 제가 원래 처음에 쓰고 싶었던 거는 학습자 중심 교육이에요. 논문은. 근데 학습자 중심 교육으로 막 자료 찾고 공부 막 했어요. 근데 교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 이건 논문거리가 아니다. 이건 단행본이야. 책을 써라 그냥. 이게 책과 논문은 또 다르거든요. 오히려 책 쓰기 훨씬 쉬워요, 선생님들. 왜냐면 요즘 시대에 자료가 없어서 못 쓰지 않잖아요. 자료가 넘쳐나요. 책은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제 비판을 한 책도 있지만, 선생님들 예를 들면 어떤 IB 책을 쓰다 해볼게요. 이 개념기반 책을 써요. 응? 개념기반. 그러면 이 개념기반이 뭔지에 대해서 비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자료들, 기존 사람들이 많이 했던 것들, 개념기반이 백워드 설계에서 연결되고 이해중식 교육과정 다 쭉 백그라운드 한 다음에 그냥 쓰면 돼요. 그리고 실제 IB 교육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뒤에 풀어 붙이면 되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더 쉬워요. 근데 논문은 뭐죠? 여기에 비판을 붙여서 색안경을 끼고 연구 문제를 세워내는 거예요. IB 교육, 개념 기반 교육 과정이 우리나라 공교육 현실한테 왜 안 될까? IB가 왜 안 될까? 과연 IB는 맞는 걸까? 저도 IB 처음에 하기 전까지는, 저도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는 교육과정 논문 쓰고 막 할 때는 IB 비판적이었어요, 굉장히. 왜냐면 또 우리가 뇌를 딱 끼우면 또 그게 더 가능하거든요. 똑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삼성 핸드폰도 비판하려면 비판할 게 100가지가 생기잖아요. 아이폰도 비판할 100가지 생겨요. 근데 좋은 점 말하면 또 좋은 점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양가적이잖아요. 자, IB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는데 제가 우리 학교 IB를 들어오려고 해요. 저희 연구부장 해야 되잖아요. 머리를 딱 갈아 끼웠어요.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또 긍정적이에요. 좋아요. 또 해보니까. 물론 단점도 100가지가 있어요. 장점도 100가지가 있어요. 돈 아까워요. 돈 몇천만 원씩 내거든요. 등록비를. 피를 내요. 그리고 선생님들 힘들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왜 IB를 비판했냐면, 우리나라 국가수준교육과정이 굉장히 잘 쓰여있다 생각했어요. 성취 기준 잘 쓰여있고, 평가 기준, 그리고 우리나라에 쓰여있는 이미 2015부터 시작해서 2007, 2009 다 시작해서 이게 개념 기반으로 이미 쓰여있어요. 그런데 교육과정 문서에만 개념 기반이라는 말이 안 나왔지, 이미 이해중식 교육에 개념 기반 쓰여 있는데 굳이 IB에 돈을 낼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제가 갖고 와서 해보니까 그것만의 또 장점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발굴하는 겁니다. 제가 공교육 IB를 가지고
똑같이 해볼게요. 한 가지는 아이비가 우리 학교 공교육 학교 현장에서 아이비를 어떻게 하면 정착시킬 수 있을까 논문을 쓸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아이비는 왜 공교육 현장과 맞지 않는가를 논문을 쓸 수 있다고요. 제가 어떤 렌즈를 갖고 끼우냐에 따라서.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100명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100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내가 하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논문을 가져오면 돼요. 내가 긍정적이라면 긍정적 논문만 갖고 오면 돼요. 근데 이제 부정적 논문 안 쓰냐? 부정적 논문 몇 개 갖고 와요. 이러이러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지만 긍정적인 의견이 많더라라고 서술하면 돼요. 반대로 내가 부정적이라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이 이런 연구들이 있더라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방향성, 문제의식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어떤 논문을 쓰고 싶은가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논문 주제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으시나요? 그리고 논문 주제가 없더라도 내가 이러한 거는 공부하고 싶은데 나는 키워드도 있겠죠, 선생님들. 일단 논문 주제를 명확히 안 세워도 돼요. 왜냐면 논문 주제는 거꾸로 이 논문 주제라는 게 제목이라고 한다면 제목은 내가 논문 다 써놓고 거꾸로 쓸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학위논문 쓴다든지 아니면 보고서 쓴다든지 연구학기 보고서 쓴다든지 다 거꾸로 해도 돼요. 마지막에. 왜냐면 어차피 내용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결국 중요한 건 키워드거든요. 내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내가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그럼 키워드를 가지고 그러면 내가 어떤 연구 방법을 쓸 것이냐 거꾸로 마지막에 이제 연구 주제 다 들으면 됩니다. 하면서 합격하는 거거든요. 일단 선생님들 저희가 연구 방법은 아직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선생님들 여기에 한번 선생님들 성함 학교명 쓰고 여기 키워드 하나 둘 셋 넷 한번 해볼게요. 노트북 잘 켜시고 왜냐면 제가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거 링크 드릴게요. 하는 이유는 선생님들 그 논문을 쓰실 때 할 때 한 번씩 제가 한번 선생님들 논문 주제나 키워드 보면서 다양성을 말씀드린다고 해요. 이거는 이런 주제로 쓰면 좋겠다. 이런 방향성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2일차나 3일차에 또 보면서 연구 방법을 배우면 그냥 또 바뀌거든요, 이게. 왜냐면 지금은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연구 방법을 배우고 나면 나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야지 또 바뀌어요. 그 과정까지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거 선생님 제가 링크를 카톡방에 한번 공유를 해드릴게요. 여기 제가 이제 링크 카톡방에 하나 올려드릴 거예요. 여기 이제 들어오시면 여기 성함, 학교명 쓰고 논문 주제는 이제 그냥 키워드 그냥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돼요. 내가 이제 아직 생각이 안 난다 하면 안 적으셔도 됩니다. 아니면 키워드 이렇게 해서 5개 정도. 연구 방법은 혹시나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쓰시고 없으면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한번 넣어주시면 한번 보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시